반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고반장 표정이 밝네요. 12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왼쪽으로 갑시다. 최 반장,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이 8일째인데요. 이제 8일째예요? 주말을 넘기게 되면 열흘이 지나는 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네. 주말까지 한국당이 이 큰 틀에서만 합의를 해주면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 두 사람의 그 단식을 막겠다, 중단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뭐 했습니다.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열흘을 넘게 되면 그렇죠. 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신 반장, 물어볼까요 말까요? 매일 물어봐가지고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물어보실 물어볼 거잖아요.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 없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번 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신 싶고 반장 없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죠. 대신 이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에 네.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경남 창원을 찾아서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국회 상황을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선거제 개혁을 놓고 형성된 거대 양당과 야3당 간의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 며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저희도 회의 때 다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고립되는 그런 구조 같기도 한데 야3당이 민주당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3당은 민주당이 한국당까지 아예 설득을 해서 합의안을 가져와라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데에는 다 공감하고 있지만은 좀처럼 의정 관련해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고요. 네, 뭐 속보를 보니까 우리 군 당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합니다. 함정과 항공기가 동원이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일본 외무성이 조금 전에 자료를 내고 독도 영유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훈련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일본 측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통계청이 오늘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를 냈는데 뭐 그 내용을 좀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우리 사회를 또 반영하는 거니까요. 먼저 최근 몇 년 사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급격히 올라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1.2%였는데 2017년에는 13.4%까지 치솟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은퇴 가구의 소득 수준이 월 평균 152만 원으로 경제활동 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더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 내용만 소개했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열수송관 위험 실태, 또 남방공사의 오늘 긴급 대책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 고반장이 보인 것 같았었는데 잠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야 대치 국면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죠. 오늘 눈 때문에 아침 출근길 고생한 분들 많을 텐데 퇴근길에는 또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은 그쳤지만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서울이 내일 영하 8도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어젯밤 경기도 안산에서는 온수관 파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안전사고 관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이 노래 가사처럼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눈이 아주 펑펑, 눈 떴더니 눈이 펑펑. 라임이 아주 딱딱 맞는데. 자, 아무튼 어릴 때 같았으면 눈사람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눈 보자마자 출근길 걱정, 나아가서 오늘 퇴근길 걱정까지 이 오늘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기상청 예보보다는 눈이 적게 내렸다는 겁니다. 자, 진짜 큰 문제는 퇴근길입니다. 이미 퇴근길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 1시간 뒤부터 본격적으로 퇴근 많이 하실 텐데 자, 오후 들어 강추위 몰려오면서 눈길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자, 추위에 빙판길까지 퇴근길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교통체증도 우려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터졌습니다. 온수관이 또 터졌습니다. 엊그제 서울 목동에서 온수관 사고가 있었는데 어젯밤엔 경기도 안산 고잔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시경에 이제 119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때 현장에 저희들이 출동해서 현장 온수 파열 사고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긴급 조치로서 밸브를 차단해서 온수 유출을 1차적으로 막고요. 자, 안산 고잔동의 대형 아파트 단지 부근에 묻혀있던 온수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아파트 단지 1,100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4시간가량 끊긴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에 많은 주민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노후 배관 원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난방 열배관이 외력에 의해서 피복이 손상을 입었고요. 그 피복이 손상되면서 지하수가 열배관 내부로 유입이 되면서 그 열배관의 그 간간이 부식이 진행이 되면서 피놀이 형성됐습니다. 조그만. 이 경기 고양시 일산 백성역 열수송관 사고가 난 게 지난 4일이었죠. 다음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온천수 관로가 파손되면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온수관 파열, 어제 또 안산에서 온수관 파열. 자, 열흘 난 집 사이에 엇비슷한 사고 4건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전국의 노후 온수관을 전수조사했더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03곳의 온수관이 이상 징후를 보였고요. 그중 16곳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위 또는 구간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가 나타난 부위나 구간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년 1월 말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의 건물이 붕괴 조짐을 보인 겁니다. 건물 1, 2층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특히 2층 중앙기둥 2개 가운데 1개는 완전히 파괴돼서 내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벌써 20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기억 많은 국민들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제 건물 붕괴 위험 소식 자칫 또 한 번의 대참사 일어날 뻔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오늘 0시부터 건물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최종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응급 보강을 빨리 한 다음에 안전 진단을 정밀한 데는 실시할 계획인데요. 그것이 한 2개월 정도 소요 예상인데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부터 온수관 파열, 또 급기야의 KTX 탈선 사고까지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오늘 범정부 합동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저희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여러 기반 시설에서 한 번은 뭔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통신, 난방, 교통 등 모두 다 이 필수 시설물에 대한 저희들이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안전관리 체계, 매뉴얼, 보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관계기관별로 내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대상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도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죠. 최근에 철도, 난방, 통신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사고가 잇따라서 국민들께서 크게 불편하시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잇따른 사고에 범정부 합동 긴급대책회의 소집. 네, 그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장관의 얘기도 들어봤지만요. 그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 통신, 교통,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범정부 차원의 회의가 잇따르고 있고 전체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시적절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제 동시다발적인 이제 사고가 일어났거나 또는 이제 사고 위험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우선 강남 빌딩 붕괴 위험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건물 2층 그 중앙 기둥 중 하나가 아예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발견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빌딩이 준공 일자가 1991년입니다. 91년. 예, 예.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채 30년도 안 된 뭐 그렇게 낡았다고 볼 수 있는 빌딩은 아닌 거죠. 자, 건물 붕괴 조짐이 처음 발견된 게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건물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일부 기둥에서 균열이 시작이 되면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자체 진단에 나섰는데 자, 지난 8일 진단을 위해서 그 기둥에 피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고 균열이 건물 상하부로 확산이 되자 빌딩 관계자들이 이 강남구청에 사실을 신고했다는 거죠. 강남구청의 긴급 안전 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추정이 되면서 붕괴 위험이 지금 알려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최하 등급을 받았고 또 육안으로 보더라도 저렇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올 초 안전진단에서는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이 정부가 매년 지자체 그리고 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뭐 각종 시설물이나 건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또 상태에 따라 보수도 하는 뭐 일종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된 건물은 올해 3월 이 진단에서 양호 등급인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강남구청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게 단순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이 위험 요소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올해 2월 건물주 자체의 진단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신 반장 어때요? 지금 이제 정밀 진단이 필요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기둥이 균열을 일으키게 된 원인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원인은 정밀 진단을 해봐야 알 수가 그렇죠. 있을 텐데 예. 뭐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부실 시공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설계도에는 기둥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건물의 기둥은 원형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뭐 그만큼 단면적이 한 15%가량 줄어들어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 현장 점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하중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기둥의 단면도 20% 이상 부서진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 브리핑 잠깐 들어보시죠. 철근의 그 결합 상태라든지 시멘트의 피복 상태, 시멘트의 그 단단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80%에서 지탱을 해오다가 점점 힘을 못 받아서 50% 이하로 내력이 떨어졌다 이런 주장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일부 잘못 시공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이번에 이런 지금 사태가 발생한 대종 빌딩처럼 1980년대 또 90년대 지어진 건물들 일부가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 당시 신도시 건설 등 뭐 각종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시멘트 파동도 벌어지고 했었는데 자, 안전 기준 자체도 사실 현재보다는 덜 까다로운 편이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예상외로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범정부 긴급대책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도권 같으면 신도시 건설을 하고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우리들이 무관심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 균열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몇몇 예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 초였죠. 잇따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개발 집중 시대의 그늘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고도 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압축 성장 또 외형적인 성장의 그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KTX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다뤘지만은 정말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이 됐잖아요.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또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 원인대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요.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좀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주제를 바꿔서요. 저희가 이제 그 카카오 택시 또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그리고 택시업계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나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측이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이 카풀 서비스 출시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카풀 서비스 출시에 대한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택시업계 반발 상당히 강경한 데다 이 시범 서비스 과정에서 일부 또 오류도 드러난 데 따른 조치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측은 택시 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린 자세로 이 문제 논의해 나가겠다. 정식 서비스 시작 등등의 이러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카풀 서비스 연기 결정이 이제 내려졌고요. 이것과는 또 별개로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요. 택시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인데 산업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당내에 TF까지 꾸려서 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택시 산업금 제도를 없애는 법안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인데 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택시기사가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이른바 이 산업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함께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 노동시간을 미터기 등을 통해서 수집한 실제 시간에 기반하도록 해서 택시기사가 상응하는 임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근데 택시업계가 20일에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상태 아니에요? 네, 20일에 택시기사 10만 명이 참여하는 이 대규모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카풀 서비스 출시 연기 결정에 대해서 철회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건 기만일 뿐이다. 이 집회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고요. 또 노조 측은 이 관련 법안을 두고 대화를 해보자라는 건 몰라도 이 연기 결정을 한 건 이 잠잠해질 때까지 미루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난방공사 오늘 이제 긴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반장이 계속해서 안전사고 부분 또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취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았죠? 예. 네, 좋아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딴 사고에 범정부 안전관리대책회의 개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투어를 한 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경남 창원을 찾았는데요.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라면서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해를 넘기면서 대신 경제 행보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또 남북관계 관련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이 왕에게 특명을 받아서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에 전국 방방곳곳을 돌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탐관오리들을 잡아냈었죠. 행색은 초라했지만 왕이 하사한 마패를 딱 이렇게 꺼내 들면서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면 이렇게 관아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또, 이방들, 애구머니나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 현대로 치면 감사원, 이 감사원 산하의 공직감찰본부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짝 조이기로 했는데요.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 45명을 투입해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암행 감찰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할 경우엔 불시 점검도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향은 금품 수수는 물론이고 폭언이나 음주, 성희롱, 갑질,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직무 태만 행태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 최근 기강회의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엔 이른바 구데렐라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군기반장을 자처했는데요. 지난달 열린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에서 연말 술자리는 웬만하면 밤 9시 전에 1차에서 파하자,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아닌 구데렐라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12시 마법이 풀릴 때까지 신데렐라처럼 있지 말고 일찍 귀가해서 내일의 할 일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자, 이 발언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 나왔습니다. 자, 연말연시 흥겨운 분위기도 좋지만 정신은 바짝, 특히나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힘들어졌지만 남북 간 평화, 협력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GP를 상호 검증하는 작업이 있었죠. 남북 현역 군인들이 총 한 자루도 지니지 않은 말 그대로 비무장 상태로 65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게 나온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정수라고 합니다. 성함 어떻게 부르십니까? 윤명식 대령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 이건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연결돼 있어서 원래 이거 쳐서 연결이 된 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주저앉으면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네, 오후엔 반대로 이 북한군이 오솔길을 따라서 군사분계선을 건너왔습니다. 양측의 검증단은 GP 내 모든 무기와 장비, 또 병력이 철수했는지를 살폈고요. 레이저 측정기와 원격 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 분단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모두 군사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국정 운영의 무게추가 남북 관계에서 경제 이슈로 옮겨왔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연내 답방 성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문 대통령의 입에선 경제 관련 언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 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차질 없는 예산안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정청도 회의를 열고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죠.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고용지표 개선, 또 경기 부양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70조 슈퍼 예산안은 여야의 지리한 공방 끝에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지난주 토요일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위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저의 대승적인 안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시죠? 소위에서도 계속 쭉 그런 해야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끝까지 봐야지. 직원들이 지금 약 2주째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직원은 지금 친서 가족이 병원에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그 동료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태석 21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예산 전국마다 어쩜 이렇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이팅이 넘칠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100억간 영상을 하나 보고 그 생각 접었습니다. 이른바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정부를 폐쇄한다, 만다 설전을 벌이는데 이 표현 그대로 전쟁입니다.
One thing I think we can agree on is we shouldn't shut down the government over a dispute. And you want to shut it down. You keep talking about The it. last time, Chuck, you shut it down. No. And then you opened 20 it up very times. quickly. You Said want to it. know something? You've said it. Okay, you want to put that on You my... said it. I'll take it. Okay, good. You know what I'll say? Yes. If we don't get what we want, I will shut down the government. Okay, absolutely. fair enough. Nancy, I'd have it passed in 2 seconds. It doesn't matter, though, because we can't get it passed in the Senate because we need 10 Democrat votes. That's the problem. Again, that's what the House Republicans could do if they had the votes. But there are no votes in the House, a majority of votes, for a wall. Nancy's in a situation where it's not easy for her to talk right now, and I understand that. Mr. President, please don't characterize the strength that I bring to this meeting as the leader of the House Democrats who just won a big victory. 네, 팽팽하죠. 저는 왠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 다소 영혼 없이 앉아 있는 펜스 부통령에게 눈길이 갑니다. 뭐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뭐 말을 꺼내기도 뭐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표정이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에서 경제로 문 대통령 제조혁신 관건은 중소기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봤던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이제 어프렌티스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외신 보도를 보니까 백악관판 리얼리티 쇼다 뭐 이런 제목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해를 넘기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정 운영의 무게추 아까 이제 신반장이 저울을 아까 뭐 그림으로 뭐 등장도 시켰는데 경제 민생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경제 투어를 재개했는데 아까 창원을 찾았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전북 군산, 경북 경주, 또 지난달 경북 포항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판이 지역에 있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서 지역 주도형 정책을 통해 혁신 성장 노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오늘 연설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중소기업인 여러분, 제조혁신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경남 경제의 돌파구도 전통 주력 산업의 활력 회복과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등장한 신조어 중에 뭐 이른바 이영자 현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많이 유행했죠. 네, 뭐 단어가. 20대 영남 자영업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뭐 이 집단에서 뭐 문 대통령 지지율의 낙폭이 좀 다소 큰 편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 여건이 악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영남 창원을 찾은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 문 대통령은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인 중소기업 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도 강조했습니다. 최 반장, 오늘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지만요. 특히 이제 눈길을 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만남 아닙니까? 네,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남이 김경수 지사 취임 후에 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혁신에 착수했다. 이 정부도 경남의 도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이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김 지사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SNS를 통해서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소되면서 이제 뭐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말을 빌려서 자신도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 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남북이 GP철수 상호 검증 작업을 마무리했잖아요. 아까 제가 영상도 봤는데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말도 잘하네요, 서로. 근데 오늘 이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는데 조금 전에 막 속보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부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까지 뭐 착공식과 관련된 의견을 문서로 교환해 오다가 오늘 직접 얼굴을 맞댄 거죠. 우리 측에서는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
북측에서는 황충성 연락사무소 부소장 등이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추려 보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착공식이 26일, 오는 26일 수요일에 열린다는 거고요. 장소는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각 1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해서 그 착공식을 기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뭐 자세한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 등은 추후에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뭐 지난번에 이제 북한 철도를 다 보고 왔으니까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한계는 있죠. 하지만 이제 관련한 남북 경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뭐 진전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에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뭐 제재 관련한 무슨 그 예외 인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체코를 경유해서 G20 정상회의를 갔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였는데 청와대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도였는데요.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평양을 다녀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 입국을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때 미국이 아닌 체코를 경유해서 간 것도 제재 이슈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 G20 때 체코를 경유해서 간 건 역시 제재와는 전혀 무관하다. 뭐 급유 문제 또 체코와의 양자 정상 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체코를 경유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미국의 LA를 경유지로 들을 수도 있었지만 뭐 체코에 비해서 앞으로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체코를 택했다는 건데요. 이 김의겸 대변인 오보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러려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 뭐 하루에도 몇 건씩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발전소 측이요. 사고 수습이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재가동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예,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24살 김용균 씨 순찰 업무를 보던 중에 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정말 안타깝게 숨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었죠. 이 한국발전기술노조 측 한 인사가 한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고 당시 고용부 그리고 119 신고가 제대로 돼서 사후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 발전소 측이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빨리 나머지 연료를 이 컨베이어 벨트로 공급해달라, 다시 운전해달라 요구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고용노동부 오늘 이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 감독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2인 1조의 근무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해 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숨진 이 김 씨는 심장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던 이 소위 청년 가장이었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을 든 지 열흘 만에 숨진 사실이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태안하고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면 그런 속보도 있더라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제조혁신 관건은 중소기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 이후 인적 쇄신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대여 투쟁력 저하를 우려하면서 인적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강도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복당파 중심의 비대위, 또 잔류파 중심 원내대표당 간의 동거가 낳은 필연적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 회의 이렇게 열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 후 첫 비대위 참석이었는데 자, 회의장에 맨 처음 도착했습니다.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도착하죠. 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일단 분위기는 참 좋게 시작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웃는 게 아니었던 것 같죠?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서부터였습니다. 자, 바로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나 뚜렷했던 겁니다. 자, 포문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자,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여 투쟁을 위해서 단일 대우를 갖춰야 하는데 인적 쇄신이 지나치게 많이 될 경우에 이거 투쟁력이 약화될까 두렵다. 내가 이런 얘기를 수차례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도 전달을 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피 흘리는 짓은 하지 말자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라는 겁니다. 자,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게 말이야 방귀야 하듯 이렇게 정색을 합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꼭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느냐, 조금 나중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할 것대로 있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할 것대로 있고 그렇죠.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인적 쇄신이잖아요. 자, 당장 오는 15일, 토요일, 이르면 내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한국당 조강특위 인적 쇄신 명단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른바 이 살생부, 개봉 박두인 거죠. 자, 지금 현역 의원 10명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꽝 붙은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당내 이 개파 갈등, 이 개파 충돌 조짐 재현되고 있습니다.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시킨 친박계, 야, 복당파 너희들 더블 스코어로 진 주제에 말이 많아. 인적 쇄신 그딴 거 당장 집어치워 이러는 거 하면 자,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 지금 박근혜 탄핵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2016년 겨울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원내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당의 무게중심이 급속히 이 친박계, 잔류파 쪽으로 기우니까 당 안팎에서는요, 당장 이 친박계의 회기다, 부활이다, 심지어 친박계가 당권도 다시 찾아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부활의 최대 수혜자 따로 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들이다 한 거죠. 어쨌든 민주당만 좋게 생겼어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총선에 이제 점점 이게 친박이 나타났으니 좋은 일. 그러면 자, 이건 정두원 전 의원의 개인적인 전망일 뿐입니다. 자, 그래도 이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으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는 좋아질 수 있다, 조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나 원내대표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사이의 이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죠. 어제 한병도 수석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들고 인사를 갔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한 수석 보더니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수석님하고 저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는데 몸싸움이 아주 심한 국회였는데요. 제가 몸싸움 와중에 그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적진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온몸으로 저를 막아서 지켜주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두 사람한테서 그 에피소드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2007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대선 닷새를 앞두고 당시 여당이 이 BBK 특검 법안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당시 의장석을 점거하고 저렇게 육탄 방어에 나섰던 거죠. 정말 운이 나쁘게도 당시 초선 의원이던 나경원 원내대표 의장석 저렇게 한 복판에 갇혀서 고립이 됐던 겁니다. 자, 의장석을 탈환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 몰려들었고요. 특히 정봉주 전 의원 저렇게 공중부양을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자, 순간 복판에 갇혔던 나 원내대표 저렇게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병도 수석 눈에 나 원내대표가 포착이 됐던 거죠. 곧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자, 겨우겨우 뚫고 들어가서 나 원내대표 앞에까지 왔죠. 한 수석 양팔을 쫙 벌려서 겨우겨우 버틴 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나경원 빨리 빠져나가라고 말이죠. 자, 나 원내대표는 후일 자신의 책 이 세심에서 이날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한병도 수석에 대한 고마움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 정말 압사 공포를 느꼈는데 한 수석 덕분에 가까스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자, 몇 년이 흘러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제1야당 원내대표로 제외한 겁니다.
자, 이런 인간적인 인연이 향후 청와대 한국당 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기대를 해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이원주 의원 최근 방송인 김미화 씨를 저격을 했습니다. 자, 지난 11일 SNS에 문재인 정부에 화이트 리스트가 있다. 즉 정권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서 방송인 김제동 씨, 김미화 씨를 딱 언급한 거죠. 자, 특히 김미화 씨에 대해서는 남북철도 추진위원장, 정식 명칭 동해 북부선 연결 공동추진위원장 이렇게 해놓고 자, 이들이야말로 화이트 리스트 아닙니까? 한 거죠. 자, 청와대가 김미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와대가 김미화가 철도에 대해서 뭘 안다고 청와대가 위원장까지 시키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인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남북철도 추진위원회라는 곳은 없습니다. 자, 물론 동해 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라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나라 돈 세금 쓰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시민단체입니다. 고로 이현주 의원은 잘못 짚은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요 SNS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제는 하다 김미화 씨를 무슨 철도위원장에 앉히는구나,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희망 레일이라는 곳에서 만든 시민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현주 의원이 그냥 낚였네요, 완전히. 네, 일단 뭐 김미화 씨가 SNS에 이현주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고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현주 의원 아직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있고요.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현주 의원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새 글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뉴스 퍼뜨렸다고 팩트를 체크하겠다고 합니다. 하십시오. 저도 팩트가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방금 양 반장이 지적했던 그 기관의 명칭, 그러니까 뭐 동해 북부선 연결 공동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알겠다 그랬는데 뭐 세금을 받아야만 화이트 리스트고 블랙 리스트냐, 뭐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글을 또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이현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을 네. 소개한 거죠. 네.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막 읽고 있었는데 그 신반장이 빠르네요. 예, 동시에 봤네. 저도 지금 막 봤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 또 지적한 사람이 김제동 씨였잖아요. KBS 오늘 밤 김제동을 진행하는 것도 화이트리스트 덕분이다. 뭐 이런 뭐 요지였고요. 오늘 뭐 그것과 좀 맥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당에서 KBS 수신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김제동 씨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포함이 돼서 뭐 보든 안 보든 수신료를 내야만 하는 이 현행 납부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 김제동에서 김정은의 팬이 되고 싶다는 소위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의 허무맹랑한 인터뷰를 방영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KBS에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공영방송인지. 네, 지금 저 주장에 대해서 오늘 밤 김제동 측의 반론은 저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편파성이 있는 공영방송의 그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강제 징수하는 게 부당하다, 뭐 그런 요지인가요? 네, 그런데 이 방송계 일각에서는요, 자유한국당식 접근, 그러니까 특정인의 방송 내용 또 태도를 쟁점으로 삼아서 이 수신료 강제 징수의 부당성을 알리는 건 오히려 공감대 확산에 좀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토록 하는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결국 이건 뭐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박 최고위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라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그래서인지 수신료 환불 민원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라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인적 쇄신 발표가 한 이틀 정도 남았다. 근데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으로요, 전반적인 과정이
조금 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친박계 또 이 잔류파 지원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만큼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이미 뭐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적 쇄신의 대상자 상당수가 친박계일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자, 일단 나 원내대표도 인적 쇄신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하는데 누구를 정리하고 그러면 이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으니 내년 총선 직전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비대위나 이 복당파 쪽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그런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인 거죠. 때문에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총선이 내년이에요? 내후년 아닌가? 내후년. 내후년이죠. 예. 내후년. 예. 자, 이제 남은 건요. 내년 2월 전당대회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비슷한 세력 균형을 보여줬으면 모를까. 지금 나 원내대표가 압승을 거뒀잖아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당의 무게 중심이요. 잔류파 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장 고반장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왜요? 제가 잘못 적어준 바람에 아니 잘못 적어도 또 바로 교정해서 얘기를 해야죠. 순발력 있게. 제 잘못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예. 네. 참. 예, 아무튼 그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앞서 제가 뭐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홍문정 의원이 탄핵 백서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부터가 지금 그런 관측을 낳고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당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의 행적을 그 백서에 낱낱이 기록해서 공개하겠다 벼르고 있는 겁니다. 길게 보면 이런 행보는 당권을 다시 친박계가 재탈환해 오기 위한 정지 작업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황교안 전 총리, 정우택, 김진태 의원 등등 친박계 후보를 자임하는 당권 주자들에게 지금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세 사람 혹은 뭐 네 사람 이런 친박계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꼭 뭐 그럴 가능성 상당하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도로 친박당 많이 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자 그러면 이제 복당파 또 비박계 쪽 후보가 어떻게 될 건가 역시 이제 관심이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은 조금 텅 빈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신반장. 네, 뭐 일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는 전임 원내대표가 된 김성태 의원 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늘 마침 국가 미래비전 특위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저께 당선 이후에 만나서 그 초심을 잊지 말고 힘을 합해서 당내에 개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함께 만들어 가자.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한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문자 또 전화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이에요, 최 반장? 네, 모두 7명인데요. 자유한국당은 김무성, 정진석, 권성동 의원, 김성태 의원 이렇게 4명이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해운, 하태경 의원 이렇게 7명이 그 주인공입니다. 누군데요? 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맞아서 열린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에서 이 탄핵 칠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7명의 이름과 함께 화형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라고 이 7명이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했다는 건데 네,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어요.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지지자들에게 항의 전화, 뭐 문자를 하라고 독려한 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 상황이냐 하면 당장 저희 국회팀 기자들이 이 해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하려고 해도 항상 통화 중이거나 해서 통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그렇다는 거죠.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질 않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이 오고 혹시나 해서 받으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항의에 단련이 된 의원들도 주변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요 이건 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요. 그 검찰이 사기 후 도피 이민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죠. 그 마이크로다 씨의 부모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 사기 도피 파문 공개되고 나서 방송에서 다 하차를 했고 그러니까
이 부모 신모 씨 부부가 한국에 돌아가서 해결하겠다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에 따르면 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지금 연락 두절이라는 거죠. 최근에 뭐 한 연예 프로에서는 마이크로다 씨도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지금 종적을 감췄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때문에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무부에 이걸 건의했다고 합니다.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검찰과는 별개로 경찰이 또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신청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인터폴이 이걸 받아들여서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걸로 알려진 이 신씨 부부에 대해서 적색 수배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적색 수배가 되면요, 제3국 도피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요,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뉴질랜드 측에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중에 어떤 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놓고 긴장 고조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 야3당 간에 형성된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8일째로 접어들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오늘 국회 상황, 갖가지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임시국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국회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서 초당적인 합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모두 12월 임시국회를 열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이게 바로 협치 아니냐,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 수 있겠다,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겉으론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각 당이 두드리고 있는 손익 계산이 다릅니다. 자, 우선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그리고 한국당은 고용 세습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 이렇게 각 3당이 동상이몽인 상태인 겁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요,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나 싶었는데, 그러나 야3당은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여 한 달 동안 두 당이 문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떠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력 구조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막 그냥 뚝딱 해서 나올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문을 활짝 열겠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임 원내대표는 자칭 들깨라고 했던 전임 원내대표보다 더 뒤로 물러선 입장인 건데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예언이 맞아떨어진 걸까요? 앞으로 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차라리 김성태가 낫다고 곧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1야당 카운터파트가 바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이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와는 노동계 출신이라는 공통분모, 또 같은 삼선 의원으로 환노위에서도 오랜 기간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을 토대로 나름 브로맨스를 보여줬었죠. 자,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이렇다 할 정치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이게 의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홍영표 자리가 이 의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좀 세련되게 놔야 되겠다. 우리 마이크 꽂는 거. 우리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너무 똑똑하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당이 그때 역할을 잘 하시면
이런 부분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되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 첫날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 이 한국당을 설득하라는 야3당의 요구에 노력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합의를 시도는 해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한국당은 소위 패싱하고 민주당과 야3당이 모여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개특위 말만 하지 사실 정개특위가 무슨 힘이 있냐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개특위에다 넘긴다. 그거는 책임 없는 얘기입니다. 여야당 5당이 합의를 하고 그 전에 원내교섭단체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실하게 합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는 돌릴 수 없는 길이 되도록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정개특위에 넘기는 이런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손학규, 이정미 대표 오늘로써 단식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농성장을 찾아가 내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설득하겠다. 그러니 단식을 푸시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손학규 대표, 보름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 보름 안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0일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은 참기 힘드실 텐데 근데 제가 말씀을 아니 괜찮은데 이제 또 언제 어떻게 또 악화가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악화되기 전에 나경원 대표께서 풀어주세요. 글쎄 제가 꼭 좀 이렇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는 약속 좀 드리는 것도 좀 그거 갖고는 안 되네. 그냥 너무 오래 끌면은 나를 못 볼 거예요. 저 우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개특위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더 큰 관심은 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법안 그리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등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치원 3법 통과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죠. 자, 이렇게 여야가 딴 곳을 보고 있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올 한 해를 과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12월 국회 한 목소리, 전국셈법은 딴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야3당이요.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서 와라.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근데 두 당이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번 기회에 선거법이 개정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3당의 요구대로 한국당을 설득하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한국당이 부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소위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싱하고 논의를 하자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손학규 대표가 오래 끌면 날 못 볼 거다. 맞아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그냥 이해되는 바로 그 뜻 아니에요? 그런 걸까요? 네, 네. 예. 다만 이 야3당은요.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정개특위로 넘겨서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야3당이 지금 밝혔습니다. 이 정개특위 위원들이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당은 예산안을 한국당하고 짬짬이 통과를 시켰다. 그런 열정을 갖고 한국당에게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정개특위에 넘겨서 1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오늘 기자간담회 했는데요. 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달라면서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힘을 합쳐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재설정하는 그런 발언인데 지금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는 게 지금 이제 꽉 막힌 여야 협상에 뭔가 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김성태 원내대표보다 더 강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누가 얘기할래요? 고반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해결을 점을 마련해야 할지 과연 정개특위를 연장해야 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이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이 박덕흠 의원은 연동형은 이 의원 정수를 많게는 20% 이상 증원하자는 아니라면서 세비를 깎아서 충당하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10% 줄여서 270석 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이 국민 정서를 따지면서 그 뒤에 숨는 건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노력도 없이 이 수를 늘리는 것 자체를 불온하게 보는 건 선거제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김 원내대표는 이 87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었는데 예산은 30년 동안 15조 원에서 470조 원으로 늘었고 인구도 4,100만 명에서 5,100만 명으로 늘었다면서 이 국민의 대표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에 반드시 현재 300명이 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명이 됐건 60명이 됐건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 국회의원 정수를 증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단식 8일째를 맞은 두 야당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답니까? 일단 손 대표가 어제부터는 이제 조금씩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건강이 좋다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끌지 말고 좀 결단을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손 대표를 만나서 직접 한국당을 설득할 테니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건강 상태에 대해서 또 직접 언급을 한 대목이 있는데 이 부분 들어보시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한 사흘 전부터 좀 힘이 드는데 아직은 앉아 있을 만하고 근데 오늘까지도 면도를 했는데 내일 면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한 1kg 빠졌더라고. 그래서 워낙 내 몸무게가 74, 75 그 정도 갔었는데 지금 70kg 아래로 내려갔어요. 69.5든 69.4든데 저는 여하튼 건강하게 버틸 겁니다. 오늘 아침이 되니까 약간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힘이 조금 드네요. 하지만 손학규 대표님처럼 몸무게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12월 임시국회 얘기를 했지만요. 여야 모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입장이 다르죠. 특히 이제 각 당이 그 주력하고 있는 그런 주요 안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 국회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속보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검찰이 사실상 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국회 제목으로 잡을게요. 여야 12월 임시국회 공감, 현안엔 이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쌀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일 밥을 먹고 있지만 쌀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현재 쌀값은 밥 한 공기 100g 기준으로 242원. 이 가격이 쌀까 아니면 적당할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어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에서 쌀 목표 가격을 인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며 비난했습니다. 여당 대표식이나 돼서 농민들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도 전라도에 갔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말 진짜 그랬잖아 의원님. 그랬어 지금. 정말 민주당 지사하고 비겁하다. 최소한 말이라도 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야당 때 다르고 여당 때 다릅니까? 짜잔하다 짜잔하다. 소통 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지금? 대표님 입장은 내실 건가요? 민주당 지사하다. 짜잔하다, 못났다는 의미의 전라남도 사투리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농민들을 뒤로하고 의원실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떠난 그 자리에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이들을 설득했는데요. 조만간 정식으로 일정을 잡아 이 대표와 면담하기로 한 뒤에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농 소속 농민들, 오늘은 트랙터까지 밀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농민들이 농성을 한 이유는 뭘까요? 지난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 가마당 쌀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쌀 목표 가격이란 그 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목표 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 가격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한 가마당 24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 한 공기 값이 커피값 300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거죠. 또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21만 7천 원을 제시했는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쌀값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쌀값 상승이 북한과 상관이 있다는 이런 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쌀값은 예년에 비해 26%, 약 3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중요한 건 지금 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북한 장마당에서 쌀이 보이고 자, 북한과는 상관없지만 쌀값이 오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산지 쌀값이 1년 전에 약 13만 5천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난 5일 기준으로 19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5년 동안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내렸다가 이제야 제값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내 연평균 쌀값은 최근 4년간 약 4만 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농민단체가 다시 면담 일정을 잡는다고 하니 대화가 이루어질지 지켜보겠고요.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 등 농정개혁을 국정 과제로 삼은 만큼 개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있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얘기 못한 속보가 있나 좀 봤더니 그 서울중앙지검이요.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다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고요. 앞으로 속보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퇴근길에 또 한파주의보가 지금 특보죠. 한파특보가 내려졌다니까 뭐 저야 뭐 뉴스는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지만 반장들 퇴근길 조심조심 가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장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아, 됐어요. 그냥 됐어요. 가요 빨리. 갈까요? 부담스러워요. 네. 네.